목포역 블루스. 서울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관람 후 늦은 밤 비 내리는 목포역에 내린다. 온몸에 감기는 이난영의 애절한 가락과 바다짠내. 잠깐 정신을 놓았을 뿐인데 다시 목포역이다. 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 멈춰선 자리. 버리고 싶은 날들이 서스라치듯 놀라 하나둘씩 항구의 등불로 켜진다. 혼돈과 멀미, 불안한 시선과 고독한 눈빛.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자 형벌인가. 부둣가 저편에서 들려오는 눅눅한 목소리에 밀려 나의 발걸음은 제자리를 맴돈다. 갈 곳이 없어 헛도는 것은 아니다. 뜨겁던 사랑이나 지독한 이별도 물기처럼 사라져 강파르게 마른 채로 쓸쓸히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역에서 끝내 생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비 맞는 비파나무처럼 늦은 시각까지 역 대합실에 서 있다. 다순구미 연가 김혜경. 보고 싶다는 말, 가고 싶다는 말, 그곳은 사람이다. 결국은 닿고 싶은 따뜻한 가슴이다. 동목포역에서 유헌. 왁자한 사투리를 칸칸마다 싣고 어둠 속에 풀어놓고 주랭랑치는 통이로 막차는 가고 없어도 사람은 거기 있다. 엎어진 고무신처럼 서럽게 엎드리며 퐁당동 퐁당동 용당동 그곳에 가면 지금도 물소리가 들린다. 잊혀진 역사에서. 미소를 품은 목포 앞바다. 이순동. 바다는 바람으로 파도를 만들길 좋아합니다. 파도의 소리로 시작된 물보라가 밤새 갯바위를 헐었고 거친 파도는 섬의 모습을 만들었죠. 부초는 바닷물에 해적일 정도로 움직이고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파도가 부서지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파도 사이로 빠져나가는 새들 바라보다 기억도 잊은 당신 미소가 떠올랐고 지금 창밖은 따사로운 바람의 장기침만 가끔 불고 있는데요. 눈 감으면 흔들리는 뱃속에 흘러 나는 휘청이는 몸으로 세상을 가요. 그래야 부드럽게 멀미를 밀어내고 슬픔과 미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햇볕으로 조용히 세상을 옮겨놓을 수 있는 목포 앞바다는 나의 삶이 숨쉬는 고향입니다. 목포 사람. 무뚝뚝하고 말씨가 거칠다고 속까지 그런 줄 아셨어. 갯바람 맞으며 쪽발이 군발이 시대 거치고 정치바람에 이리 치고 저리 치어 가난하고 배고파 보셔. 어디 그렇게 부드럽고
살랑거려지는가. 그래도 속은 상추 속잎보다 여려서 눈물 많고 웃음 많으니 만난 것 한 보시기만 있어도 앞집 뒷집 옆집 나누고 손맛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목포 사람이 조물락거려서 맛없는 것이 없지라. 입으로 하는 친절이 어디 친절이다요. 사기꾼치고 부드럽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 없고 정치하는 사람 치고 가짜 친절이 넘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랑께 부디 겉보지 말고 투박한 속에 변치 않은 따뜻한 친절을 보시고 자주자주 목포로 오시쇼. 경치 좋고 만난 것 많은 이런 데가 어디가 있겠소. 알았제라. 문학 목포 6호 북토크쇼. 지금부터는 오늘 출연 시인들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또 문학을 꿈꾸는 문학 지망생들도 많고 또 방청객들도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하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문학을 처음 시작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드렸지만 고정선 시인님은 이제 등단 상태가 오래됐는데 아동문학으로 처음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동시부터 시작해서 등단을 했는데요. 이제 문학을 어떻게 먼저 시작하게 됐냐. 좀 예매하긴 해요. 예매하긴 한데 연애 편지를 엄청 잘 썼습니다. 제 것뿐만 아니라 대필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이게 연애 편지를 잘 썼다는 얘기는 쓰는데 소질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꼭 문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유형의 편지를 연애 편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습작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원로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것도 큰 공부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동문학을 먼저 하게 된 거는 제가 초등교육을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된 인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를 쓰게 된 거는 이제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국 고등학생 100일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학원이라는 잡지가 있어가지고 학원을 통해서 작품도 많이 쓰게 되고 있는데 그 고교생 100일장에서 장원을 할 때 심사위원장이신 분이 박두진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가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고를 다녔는데 넌 어떻게 공고 다니면서 시를 쓰냐 그러면서 대학은 꼭 국문과는 문창과를 가라 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못하고 제가 교육대학을 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기로 나도 글을 잘 쓰게 되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글을 계속 쓰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아동문학 하셨고 그다음 시를 쓰셨고 또 시조를 쓰시고 또 동시조까지 이렇게 욕심이 참 많으시네요. 그렇죠. 네, 연애로 시작해서 이렇게 문학까지 하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이걸 또 부러워하는 남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크게 부러워할 일은 아닌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유달산에 있는 목포예술타운입니다만은 고정선 시인님하고 여기 왔을 때 여기가 본래 달성초등학교죠? 네, 달성초등학교 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추억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있을 때는 여기가 달성초등학교, 저는 이제 북교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달성초등학교까지가 전부 우리 놀이터의 한 파운더링, 여기가. 그런데 이제 글을 쓰는 추억은요, 글 쓰는 사람이 옛날에는 글을 쓴 예술가가 되려면 무조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담배 필 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웃기지만은 예전에는 하여튼 술 먹을 줄 알고, 담배 필 줄 알고, 연애도 잘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달성초등학교 높았어요. 저 아래 지금 포장된 밑에가 축교천이거든요. 개천이었는데 지금 포장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깍지듯이 계단을 한 7, 80기 올라와야 이게 운동장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동문학을 지금 하고 있는 박행신 시인하고 있어요. 저하고 둘이 여기서 이제 큰 절 봉덕사입니까? 절 밑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있는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겨울에 올라오다가 거기서부터 슬라이딩. 그래서 그냥 억지배를 때문에 한 두어 달 고생을 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그런 추억이 이제 이 학교하고는 그런 추억이 있죠. 네, 여튼 고정선 시인님은 삼박자를 두루 갖춘 연애 특히 연애 박사. 저 정도 되면 박사는 연애 아니고. 박사라고 얘기해도 저기 뭐 저 본인이 앞에 부인하기는 힘들 것 저 같은데. 앞에 저 조기호 시연이 계시거든요. 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세 가지 다 갖췄는 것은. 지금 조기호 시인님이 이제 목포 문인회 회장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학 목포 6호 출판위원장입니까? 그렇죠. 네, 출판위원장님께서 앞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 조기호 출판위원장님께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희가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조기호 선생님도 그렇게 아동문학부터 하셨는데 연애도 잘 하셨을까요? 네,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다음에 사석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김경희 시인 계시는데 지금 문단은 일반적으로 나이들이 좀 문학 활동하신 분들이 많은데 김경희 시인은 지금도 젊으신데 처음 등단하실 때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문단요. 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진 것은 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말을 하는 거 힘들어했거든요. 그래 말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글 쓰는 게 좀 편해서 이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2000년대 후반부터 좀 문학에 관심 갖고 본격적으로 하면서 2011년도에 문학과 의식 등단하고 그때가 한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계속 공부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쓰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뭘 몰랐을 때가 그냥 쓰는 게 더 뭐라 그럴까 편하게 어떻게 쓰는 걸 다가가는 게 더 쉽다기보다는 그래도 더 편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드네요. 쓰는 게.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누군가의 권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천부적인 재질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편해서 그리고 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큰 입금이 없이 지금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고 오늘의 이 유명 시인이 되셨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을 또? 네, 옆에 이제 김혜경 시인님 계시는데 아마 제가 90년대 중반이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선상시 낭송회 이때 제가 김혜경 시인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김혜경 시인님이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었을까? 정말 젊은 나이였을 것 같아요. 예. 그때 한복을 하얗게 차려입은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었는데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오래 기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기억해 주셔서 아니 감사하고. 근데 선상시 낭송회가 지금 몇 회가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회 때부터 목포 백길백리 선상시 낭송회를 1회 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사회도 보고 신앙송도 하고 저 앞에 우리 편집위원장님 조기호 선생님과 같이 아마 1회 때였죠? 네, 그때부터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어렸죠. 그러죠. 참 엄청 어렸죠. 어렸을 것 같아요. 그렇기 지금도 때문에 젊으신데 용감했습니다. 네. 참 용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계기와 맞닥뜨리면 그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 방향을 따라 꾸준히 가다 보면 그 자기 이름 앞에 또 다른 호칭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독후감을 좀 잘 썼나 봐요. 우리 때는 독후감 쓰는 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독후감 써서 제출하는 게 그게 일상이었는데 그걸 내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로 연결이 됐었나 봐요. 100일장 대회가 있으면 꼭 나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소녀 조선일보인가요? 거기에서 뭐 큰 상은 아닙니다. 근데 조그만 상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맨 수업 이렇게 중간에 빼먹고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글을 참 썼어요. 근데 제 꿈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뭐 시인이 되겠다거나 그 문학에 대해서 꿈을 품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같이는 걸었어요. 같이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허영만 교수님 만나게 되면서 야, 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참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잘 쓰는 건가?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제가 1994년도에 이렇게 예전에는 광주, 전남 이렇게 통합 여성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주에서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 그냥 참여를 했어요. 100일장이니까 그 현장에서 글재가 주어지고 그래서 썼는데 그때 장원을 안 주고 이렇게 차상을 주면서 대회 1등이라고 차상을 주더라고요. 그게 어찌 보면 그러면서 전남무협에 당연히 그렇게 문인으로 등단하는 그게 코스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글과는 이렇게 내가 꿈을 꾸지 않았고 이렇게 문학인으로서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도 저하고는 뗄 수 없는 사이가 이렇게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을 먼저 알고 시를 보면 그 시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새긴 게 그렇구나. 시 따로 삶 따로 하지 말고 그냥 시와 삶을 하나로 살아내는 정말 얼굴 시인도 아니고 이름 시인도 아니고 참 시를 쓰는 그런 시인이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마음을 먹어본 거는 이렇게 첫 시집을 내고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광주 전남 100일장에서 입상을 하시고 등단하셨는데 그때 나이가 20대였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아마 네. 막 그 20대의 문턱을 넘어갔던 것 같아요. 20대에서 30대로. 예. 그러면 김경애 시인하고 누가 더 빠르죠? 선배죠? 일찍 하셨죠? 등단을? 나이로 따지면은 나이로 따지면 김혜경 씨는 훨씬 선배님이죠. 아니 등단은 빨리 하셨는데 나이로 따지면 등단 나이 빠르죠. 그래요? 네. 네. 계산이 본인은 잘안 30대 되십니까? 하셨다는 얘기네요. 어찌 됐든 간에 정말 문학을 일찍 시작하셨고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등단이라는 것 자체를 사실은 생각은 못했죠. 수필을 한번 써볼까 퇴직하고 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시를 등단하게 됐고 그리고 시를 등단하고 나서 시조가 있네, 시조라는 장르가 있네. 그래서 시조 공부를 했고 아까 허영만 교수님 얘기를 하셨는데 허영만 교수님이 항상 1973년 올감문학 등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도 올감문학 이런 데 등단하면 좋겠다 해서 저는 시조 올감문학을 등단했고 등단하고 나니까 신춘문예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신춘문예를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수필도 바로 등단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은 이순동 시인님은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계신가요? 좀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고. 등단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는데 옛날 등단하시던 시절 생각하신가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해서 글을 쓰게 됐는가 궁금해하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쓰게 되셨습니까? 아니, 아까 그 고정선 우리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 역시 그 연애 편지 겁나 잘 썼거든요. 대표도 많이 있고. 진짜 저 맺어준 사람이 결혼도 하는 사람 몇 살인데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 한 29살이나 28살 때 저도 이렇게 간간히 글을 썼는데 그 시 한 편을 그 선대소리라는 주간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번 투고를 해봤는데 거기에 돼 있더라고요. 아니 고정선 시인님은 아까 소년 한국일보, 조선일보 뭐 학원 얘긴데 이순동 시인님은 선대위 소울에다가 네. 시를 그냥 그런 개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네. 보니까 그 시가 올라가 있길래 선대위 소울에서 시를 투고를 받았습니까? 네, 거기서 네. 올렸는데 그거 지금 생각하고 계셨네요.
한 1년 동안 공짜로 봤습니다. 네. 1년 동안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하게 된 동기 이야기 하실 때 예. 연애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 아니, 소관이 즉 있거나 뭐 이런 고정선 걱정을 시인께서는 걱정을 안 그런 할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마이크를 들고 하세요. 마이크를 들고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은 지금 아까 저기 이순도 등단 이야기 말씀하셨죠. 글 쓰게 된 동기. 다른 건 다 좋은데요. 뭐 연애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하려면은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연애는 아직 안 이 집에 가서 괜히 후환이 있거나 해가지고 유튜브 찍다가 그냥 뒤끝이 시끄럽고 아니, 하면 그것도 여간 지금 복잡하니까. 이순동 시인은 연애 얘기는 안 하셨고 썬데이 소울만 전혀 안 말씀하셨는데 하는데. 고정선 시인님은 지금 전국에 다 방송이 됐어요. 연애 저는 박사였다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정도 되면은 남들이 다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이순동 시인은 아직 멀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썬데이 소울에다가 시를 투고했다는 얘기는 정말 저 처음 듣습니다. 궁금하네요. 더 해주세요. 아 그때 당시에도 뭐 시가 참 나는 내 스스로가 좋아하니까 그냥 틈틈이 이렇게 글을 썼고 하다가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글에 대해서 이제 그게 무관심으로 이제 변하더라고요. 그 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세월이 한 20년 흘렀을까요? 흐르다가 난 이제 그동안 이제 투지폰을 엄청나게 고집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이걸 안 바꾼다. 이걸 왜 바꿔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하다가 우리 딸내미가 아빠 그 스마트폰을 한번 바꿔봐라. 자기 해준대. 그래서 그래? 딱 그 방송에서 이제 옛날 투지폰을 보상 안 해준다고 딱 그 뜨더라고요. 그럼 바꾸자.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밴드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제가 밴드가 있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옆에 주변에서는 밴드 한다, 친구들 찾는다, 막 그러길래 그럼 밴드 한번 가입해보자. 해갖고 이제 옛날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뭔 소재 딱 하나를 딱 저한테 던졌어요. 뭐든 딱 그래서 그 소재를 갖고 내가 그 글을 풀어놨죠. 풀어놓으니까 아 괜찮다, 잘 쓴다. 그래서 이제 장난삼아 나 소질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 갖고 열심히 글을 이제 막 써봤죠. 쓰다가 어디 여기 앞에 나오는데 지필문학에 한번 공모전을 처음으로 한번 던져봤는데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 미쳤나? 사기꾼 아니야? 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군데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된더라고. 왜 안 하시냐고 그 사무국장님께서. 난 이상해서 안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 날까지 하다가 좋다 하면 하겠습니다. 해갖고 자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됐죠. 아니 지금 이순동 시인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때 썬데이 서울에 어떤 작품을 내셨는지. 그때 19금이었습니까? 네. 시가? 아니요. 우리 아버님이 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하다가 이제 가버린 님이라고 이게 산소에 가다가 산소에서 혼자 산에 가면 풀벌레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청사초롱이랑 결혼식 할 때 그런 걸 불필요고 그거를 저버리고 먼저 찬 땅속에 묻어있을 때 그를 버리고 우리를 버려놓고 이렇게 혼자 거기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글을 썼죠. 네, 썬데이 서울에 이제 투고는 하셨지만은 내용은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애절한 그런 내용인데 지금 옆에 이종숙 시인님 계시는데 이종숙 시인님하고 이순동 시인님하고는 좀 시작부터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썬데이 서울 하니까요. 제 이제 이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분만 말할게요. 저기 앉아 있는 제 남편이 이 썬데이 서울의 장본인이에요.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손 들어보시라고. 손 들어보세요. 했는데 이 아시죠? 옛날 엄마들이 대나무로 짜진 옷 담는 보리바꾸라 하죠. 전라도 말로. 상당히 여기서 요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게 있길래 널어봤는데 연애 편지가 그 상자로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썬데이 서울에다가 자기 사진하고 뭘 그걸 냈더니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화덕을 만들어서 불 때는 데 있죠, 뒷뜰에. 그 화덕으로 여름방학 때 그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화덕에 보리차를 3일간 그놈 불을 떼서 내가 끓인 기억이 있는 장본인이 저기 있으니까. 이종숙 시인님, 그거는 태웠다 한 게 아니라 꼬실랐다 그래요. 아니 본인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 시인도 받으셨죠? 저는 안 받았습니다. 난 그거 꼽으려고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예, 제가 문학을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거는요. 이제 뭐 여기 선생님들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뭐 남편이 교사다 보니까 뭐 월급 많지 않고 저도 같이 벌어서 아이들 키워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제가 여성복을 이제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제 대리점도 하고 또 한때는 이제 시장에 가서 한 2, 3년 상품을 직접 띄어다가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30대 때 진짜 제가 날라다녔어요. 정말 새벽이고 뭐 밤에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했는데 그 대리점 할 때는 상품이 다 오니까 별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시장에 가서 상품을 골라올 때 이제 동대문도 가보고 남대문도 가고 했는데요. 거기서 정말 느낀 게 많았어요. 세계 뭐 흑인들도 오고 중국 사람들 머리 한 20가닥 막 각기 따가지고 별 이상한 모습으로 거기 와서 물건을 하고 정말 그러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 내가 잘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이치에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이었어요. 되게 바쁘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게 살았는데 그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한 가지를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그랬는데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시를 쓰자였어요. 시를 쓰고 싶다라든가 시를 써볼까? 이게 아니고 이제 시를 쓰자.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생각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왜 이제 시를 쓰자일까? 나도 모르는 어떤 내 의식의 저 밑바닥에 언제나 시를 써야지. 시인의 길을 가고 싶다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습작기, 4, 5년 습작기를 거치고 이제 2003년에 등단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쭉 오면서 시집도 내고 오늘까지 시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내세울 만큼 없는데 내가 그 시를 선택을 하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왔다는 것은 제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싶어요. 시라는 거는 되게 그렇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이게 이 꽃병을 보고 시를 쓰지만은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시를 보면. 그래서 늘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닦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잘 닦아야 잘 보이잖아요. 시를 쓰는 사람들은 행동이 그릇됐다. 그건 나는 시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늘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세상도 보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주머니 털어서 밥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시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시인의 삶을 선택한 나에게 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네. 역시 이종숙 시인님은 진지하시네요. 간절하시고 또 이제 방청석에 시인의 남자 장본인이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시기 때문에 더 뭐 진지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종숙 시인님은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글이나 행동이나 말씨나 우리 박수 한번 보낼까요? 네.
일단 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제 등단 이후 작품 활동을 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해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 본인의 작품 색깔이랄까, 작품 세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약속된 시간에 좀 흘러갔네요. 그래서 지금 시인들의 데스크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그게 함축적인 압축한 얘기 같아요. 이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면 좋은데 본인들 다 여기 알고 계신가요? 뭐라고 써졌는지? 그러면 고정선 시인부터 한번 보지 마시고 자기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세월이 가면 빨리빨리 잘 잊어지더라고요, 뭘. 제가요, 힘든 세상을 잘 응시하고, 잘 바라보고, 그걸 담아내는 따뜻한 시인,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좀, 얼굴만 보기는 남들이 좀 차다 그러는데, 실은 굉장히 좀 따뜻한 남자입니다. 예. 네. 그러면 김경애 시인은 안 보고 하실 수 있죠? 본인의 작품 세계니까? 제가 제 작품 세계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 시집 속에 평론해 주신 거기서 발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죠, 지금. 진정한 실존이 무엇인가를 늘 갈구하고 찾아가는 고뇌하는 시인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좀 마음에 들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 다른 분들도 얘기했지만은 시를 쓰면서 그 시 안에 자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도 아까도 골목길 얘기도 하고 저의 어떤 이야기도 했었는데 시를 그런 의미로 뭔가 내 안에 어떤 것들, 그리고 각 사람들의 그 진정한 거, 어떤 사물이라던가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진정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뇌하고 또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더 힘든 어떤 것이지 않는가, 글쓰기가.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네, 갈구하고 고뇌하는. 정말 좋은 말이네요. 자, 김혜경 시인님은 아실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시와 삶을 하나로 살아내는 시인. 하나로. 네. 역시 본인의 삶. 네. 네, 그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의 영리와 시온을 노래하는 시인. 그런데 저는 이제 노을치마 같은 경우 지금 한양대학교 인문대학장인 유성호 교수가 해설을 했는데 이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제 작품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삶의 영리와 시온을 노래하는 시인. 이제 이순동 시인은 따뜻한 시인이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억이 잠깐. 따뜻한 아니라 따스한. 따스한이었습니까? 따스한. 무슨 장독대에 햇살도 있었고 아. 장독대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저 알고 있는데 내가 좀 약간 느슨하게 했더만. 그 장독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방청석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장독대에 누운 햇살처럼 따스한 시인. 네, 어찌됐든 간에 이순동 시인은 따스한 시인, 이종숙 시인님은 뭐라고 적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늘 시에서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요. 우리는 시간이 내는 길이에서 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 또는 이해, 이런 것들을 시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그릇에 밥을 봐보세요. 한 알 한 알이 붙어서 엉겨서 한 그릇을 이루고요. 그 한 그릇이 누군가를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힙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시간의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시간의 계단을 내려가서 마감을 짓기도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또 그 세상은 그냥 세상인가요?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고 우리를 쉬게도 하고 배부르게도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저를 오랫동안 지도하시고 제 시집에 평도 써주신 허영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시는 삶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삶의 존재 가치와 생명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남은 길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길까지 좋은 시, 위로가 되는 시를 써서 싸묵싸묵 행복하게 시와 함께 잘 가고 싶어요. 그게 소원입니다. 네, 싸묵싸묵. 이제 본인의 그 시 색깔은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데스크에 적혀 있는 이걸로 지금 가늠을 하겠고요. 일단 시인님들은 어떻습니까? 소재는 어디서 구하는지 또 언제 쓰는지 간단하게 좀 이순동 시인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질문이 좀 갑자기 갔습니까? 아니요.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저는 뭐 삶, 그냥 자연, 뭐 생활 속에서 이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바로 그 생활이 바로 시다 이제 그런 예, 말씀이시고요. 예, 틈틈이 또 메모도 하고 네, 그럽니다. 네, 김혜경 시인은 또 전원 생활하시니까 자연에서 많이 얻을 것 같은데도 그거 외에 그걸 뛰어넘은 그런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 수신기가 꺼져 있으면 안 되죠. 그 시인들은 특히 24시간 그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그 세상을 향해서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또 냄새 맡으며 부대끼며 그렇게 24시간 아마 시업을 마감하는 날까지 아마 그 저의 수신기도 계속 작동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영원히. 김경희 씨는 또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서 시를 주로 쓰시는지. 뭐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아까 목포의 블루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도 많고 그러던데요. 저는 그 소재는 일상이라던가 어떤 주변 사람 관계에서 좀 많이 시작되고요. 근데 또 좋았을 때보다는 사실은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팠을 때 시가 오더라고. 그런 거 싫은데 또 시를 만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행을 가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시적인 순간이 그때 또 다가오고 힘들 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은 새벽에 좀 빨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그것도 밤새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시를 씁니다. 네,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고통스러워 하면서까지는 저는 못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깊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대상에게 말 걸기라고 생각해요. 대상에게 말을 거는 거, 그리고 연민을 가진 거, 대상, 시적 대상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아니면 현상이든 연민을 가지고 측은지심을 가지면은 뭔가가 나오거든요. 개미면 땅 위를 기어가는 개미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 개미가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예요. 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주변이 온통 시인데 그걸 저도 이렇게 꿰지를 못하죠, 사실은. 고정선 시인님은 어때요? 지금 이제 유시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답이거든요. 모든 주변에 있는 게 전부 소재가 되는데 이제 주로 자연에 대한 소재, 생활 주변의 소재라는 거는 어느 시인이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젊었을 경우에는 주로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갖고 있든 갖고 있지 못했든 간에 사랑 얘기를 많이 썼어요. 사랑 얘기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그 신문에 나오는 그 방송 나오는 그 사회적 이슈라든가 시대 상황들을 많이 주의 깊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신에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절대 시로 다루지 않으려고 굉장히 일을 씁니다. 또 쓰는 시간도 젊었을 때는 주로 밤 시간이 많이 쓰잖아요. 특히 비 오는 날, 비 철철 맞고 들어와갖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퇴직 후 시간이 남아 도니까 눈 떠 있는 시간이면 아무 때나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쓰실 분들도 소재에 그렇게 얽매여서 내가 하지 말고 그냥 우선 자기 생활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아까 유시인이 말씀하신 대로 말을 걸고 그 말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 하면서 쓰시다가 또 시간이 나시면은
한가한 시간이라든가 혼자 있는 시간에 쓰시면은 좋은 작품들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숙 시인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작품들을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모두 정답이 있어요. 시라는 것이 특별히 내가 이걸 써야지 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가 나를 찾아줘야만 시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나를 찾아주게 하기 위해서 늘 주변의 대상과 말을 걸고, 주변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쉽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애정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인다면, 시를 쓰려면 적어도 자기의 철학이나 깊이를 가져야 되니까 책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소재를 찾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책을 읽고, 책도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림에 관한 거, 철학에 관한 거, 삶과 죽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시를 쓸 수 없어서, 저는 늘 소재는 널린 게 소재고요. 소재를 바로 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시란 도대체 문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짧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 어떤 분은 또 구원이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치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고정선 시인님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창한 주제를 아주 짧게 말한다는 자체가 아주 무서운 질문인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시적 허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인들한테는. 이 시적 허용이란 말은 시인들에게는 용납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은 뭐라 그러냐. 일종의 면허를 받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언어의 예술이 문학이고 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희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는 저에게 애인 같은 존재. 근데 애인이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공들여야 되고 또 쉽게 찾아오지도 않고 또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존재. 전 좀 웃자고 이제 그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종교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종교나 그 사랑하는 어떤 애인 이런 것들이 늘 똑같은 걸 유지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식었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그 김혜경 시인님은 좀 진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짧게 시는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짧게. 글쎄요. 시를 여기 지금 우리 토크쇼 오신 분들 시를 안 쓰면 편하던가요? 네. 마음이 불편하죠. 몸은 편한데. 그래요. 안 쓰면 불편해요. 몸은 편한데. 그런데 쓰면 힘들어요. 그런데 안 쓰면 또 불편해요. 저는 한마디로 나에게 시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저의 숨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역시 김혜경 시인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거 제가 우리 모든 게 다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도 시라는 것은 제가 막연히 내 안에 내가 나를 만나는 일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거든요. 이순동 시인님은 어때요? 저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네, 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예, 생활 자체다. 예. 네, 아주 맞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이종숙 시인님은 독서를 많이 하시니까 특히 장본인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또 신중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시인 이종숙의 이게 시란 이순동 씨가 옆에서 말했는데 삶의 이야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와 함께 나누는 대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시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셨는데 끝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은 간단히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숙 시인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예, 프랑스 시인이자 극작가인 알프레드 드 미쉐가 하는 말이요. 눈물 한 방울로 진주를 만드는 게 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와 반대로 진주를 녹여서 진정한 눈물 한 방울이 되는 것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담담하고 솔직한 언어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시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독서를 하고 쓰고 하지만은 더 많은 부분에서 책을 많이 읽고 더 깊이 생각을 다듬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이순동 시인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예, 저는 시를 좋아하고 앞으로 남은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문화 활동을 하면서 그냥 사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시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조는 상대적으로 좀 짧은데 언어를 최대한 더 아껴서 짧은 그런 시를 쓰고 싶고요. 수필도 뭐 수필을 15매, 20매 그랬는데 10매 정도 짧은 그런 수필을 써서 수필집도 내고 내년쯤에는 저도 시조집을 또 한 권 정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혜경 시인님은 내년에는 올해일까요? 작품이 나오겠죠? 지금 올해 시집 지금 정서하고 있고요. 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시와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김경애 시인님은요? 저는 목포역 블루스 나온 다음에 제가 시와 연애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와 연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혼회를 하시겠고 고정선 시인님은 또 하실 이게 것 이제 같습니다. 나에 대한 집중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를 놔주는 것이 이제 시쓰기라고 볼 때, 이 기교가 감동보다 앞서는 그런 글은 계속 앞으로도 안 쓰겠고요. 이제 살아가는 그 내 삶에 대한 그 예착, 자긍심 이런 것들이 펄떡펄떡 뛰는 시를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하늘로 소풍 갈 때까지 시신 꽉 붙잡고 그 시인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에 부끄럽지 않게끔 살아가야 될 것 같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쭉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제 사실은 방청객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방청객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상황이. 이제 하실 말씀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인보다 독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독자보다 시인이 더 많으면 안 되겠죠. 이 시인이 더 책임을 갖고 글을 쓰게 하려면 그건 독자의 몫이거든요. 시인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손을 떠나면 그때부터 독자의 것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독자가 있고 질타를 해야만이 시인이 제대로 공부하면서 시적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 오신 분들도 앞으로 시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평도 해주시고 그래서 한 시 하나하나에 작가들이 목숨을 걸고 쓸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정선 시인님의 말씀을 저희들 결론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문학 목포 6호 북토크쇼 북적 목포를 읽다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고정선, 김경애, 김혜경, 이순동, 이종숙 시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조와 수필을 쓰는 유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